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핫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야의 대표적인 두 둥진 의원과 만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십니다. 자, 두 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금 이제 휴가철이지 않습니까? 국회가 휴회로 알고 있는데 휴가 안 가십니까? 예, 아직 못 갔습니다. 우리 이상민 의원이요. 네. 자, 지금 연일 이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온열 질환단도 생기고 있는데 오늘 좀 속 시원한 마스토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실까요?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이제 국회 송부됨에 따라서 여야 공방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특히 이제 이 후보자의 공산당 기관지 발언에 되게 민감해하고 있고요. 또 지명 철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발언 내용을 한번 제가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이 과거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이 공산당의 신문과 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이제 사실과 진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주장을 전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 영어로 오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기관지 같은 언론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국민이 판단하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후보자 발언, 이 언론 장악에 대한 선전포고입니까? 우리 저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이상민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후보자가 이제 방통위원장이 되시려고 하는 분은 아니세요. 이제 물론 야당이나 언론에 있는 현업 중에 상당수의 분들은 이분을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뭐 대체로 이제 방통위원장이 될 것이다라고 뭐 야당이 반대하던 뭐 대통령이 임명할 것이다라고 예상되면 이분 입장에서는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직책을 잘 수행하도록 하는데 좀 초점 맞춰줘야지. 제가 볼 때는 쌈을 거는 것 같아요. 시비를 걸고. 말하자면 이분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언론 중에 공산당 기관지가 와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좋게 생각할 사람이 있겠어요. 어차피 지금 우리나라의 그 언론 중에는 정치적 색깔이 확실하게 상반된 그런 것이 또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인데 그래서 이동관 후보자가 좀 방통위원장이 되고자 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돕고자 이렇게 나섰다고 한다면 본인의 이런 말들에 대한 좀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좀 시비 걸고 이러면 계속 이제 극렬하게 대치선선을 갈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해서 언론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쌈판만 벌어지죠. 네, 우리 김상훈 의원님.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 후보가 왜 자신이 방통위원장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소명 의식을 표현한 거라 그렇게 봅니다. 이동관 위원장 본인이 아마 언론계에 한 20년 정도 종사를 했던 양반이기 때문에 언론 기관을 폄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저는 아니었다고 보고 본인 스스로도 전직 언론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을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공영방송이라고 알고 있는 그 매체들이 진실과 사실관계를 제대로 전달하는 데 주력하지 않고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에 좀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방송 내용들을 자주 목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데 대한 우려감, 언론의 책임을 강조한 그런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김상훈 의원님처럼 그렇게 점잖게 말씀하시면 알아들을 사람들 다 알아듣고 비판해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논쟁이 붙을 수 있는데 그냥 공산당 기관지 같은 그런 언론이 있다 이렇게 딱 해버리면 사실은 싸움 걸자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죠? 더구나 방통위원장인데. 이동관 위원장의 발언에 다들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공영방송, 공영언론 매체의 여러 가지 편파적인 보도가 너무 일상화되어 있어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본이
느끼고 있을 테고 거기에 대한 언론의 책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었다. 그렇게 우리 저 이해를 하시면 김상훈 될 것 의원님이 같습니다. 방통위원장 가셨으면 잘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네요. 그런데 이 감사합니다. 이동관 그 내정자 그 후보자는 어쨌든 제가 이 방송 그 20대 국회 19대 국회 때 제가 방송 그 공정방송 특위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이 조항을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정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일정 기간 지난 이후에만 방통이나 또는 MBC나 KBS 2사 뭐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뒀는데 이분이 그걸 살짝 회피하는 조항으로 정부 특보인가 무슨 특보인가를 그 직책을 가졌잖아요. 그런 것부터 이 법의 저 정신에는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정파성이 이동관 좀 위원장 아니 제가 이거 하나만 좀 더 날짜가 할게요. 지금 잡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 그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렇게 좀 정파성이 강한 분은 오히려 대통령 비서실장을 하면 딱 맞죠. 정무수석이나 방통위원장이 아니고. 근데 유독 이렇게 저 불랑거리가 되는 분을 그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이렇게 쌈질하게 만들면 이상민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이동관 위원장을 정파성이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파성이 강한 방송에 대한 본인이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있다. 언론의 책임, 공정한 방송을 국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으로서 본인의 책무에 대한 그런 막중한 아니 그런 본인이 그렇게 막 그런 심적 부담감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유일하게 자기만이 할 수 예.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독선이죠. 그죠? 이 세상에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방통위원장은 독단 기관, 단임제 기관이 아닙니다. 독임 기관이 아니고 말하자면 합의제 기관이에요.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 처리가 됐습니다. 왜 면직 처리가 됐죠? 언론의 재평가 과정에 방통위원들, 그 심사위원들의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한상혁 위원장이 개입한 걸로 정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직 처리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방통위의 역할이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에 나름대로 소명의식을 갖고 방통위원장으로 보임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각오를 밝힌 거다.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보시면 그런 되고 전례를 방통위원장이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해오지 못했기 때문에 새롭게 방통위원장 직무를 맡은 이동관 위원장 후보로 봐서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의 의식을 표현한 거다. 그렇게 그런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례가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런 생각했다면 부분은 이제 청문회 이 청문회를 정권은 앞두고 그러면 안 있기 되죠. 때문에 청문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동관 위원장의 그 발언에 대한 충분한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청취를 할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봅니다. 그때 뭐 민주당 의원들도 청문회 직접 또 질의할 테고 그럴 테니까 그때 좀 지켜봐 주시죠. 예. 보도에 따르면은 그 여러 가지 하여튼 재산 증식에 있어서도 새로운 의혹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구만요. 하여간 뭐 청문회 때 저희 당도 뭐 열심히 하여튼 따져보고 짚어보게 하겠습니다만 가장 문제는 전 여러 의혹들 학폭 의혹이나 이런 것보다 가장 심각한 거는 정파성이 강한 분이고 거기에 젖어 있는 분이 독단에 빠질 우려가 크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자, 우리 이상민 의원님 이제 그 정파성이 강한 후보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지난 정권에서 그 한상혁 그 방송통신위원장도 사실은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면 또 진보적 성향이 강한 그런 그 언론단체 출신이었거든요. 자, 그것과 아울러서 지금 이제 이동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나서 양당에서 나오는 어떤 주장들을 보면 한쪽에서는 방송 장악하려고 한다. 다른 쪽에서는 방송을 그 정상화하려는 거다. 이렇게 좀 충돌하고 있어요. 이제 강선우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대변인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맛에 맞는 보도만 해야 하고 벗어나면 공산당 기관지로 취급받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에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KBS 고대영, MBC, 김장겸 전 사장 몰아내고 방송 적폐 청산으로 방송농단 자행한 장본인들이 방송 장악 운운하는 게 참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정권 바뀔 때마다 당 이름만 바뀌었지 하는 얘기는 거의 똑같습니다. 여야가. 그래가지고 한쪽은 장악이다 그러면 한쪽은 뭐 언론개혁이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뭐 그 한상혁
그 위원장이 아직 확정 판결은 안 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런 의혹을 살 부분이 있었으면 분명히 이건 잘못된 거죠. 방통위원장이라 하면 굉장히 예민한 것이 현실인 만큼 사실 상대방 쪽으로부터 신뢰가 좀 두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쪽에 그 정치적 색채에 있는 인물을 방통위원장으로 앉힌 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적절치 않았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한상혁 위원장이 그 종편 방송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그 심사위원들의 조작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개입 여부가 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거야말로 방송 장악이죠. 금년 6월 달에 대법원에서 그 KBS 전 고대영 사장의 해임은 적법하지 않다라는 그런 판결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2017년도 언론 장악 음모가 있는 그 문건의 실체가 발견이 됐어요. 노조와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자기들 정파에 맞지 않는, 자기들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그 사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그런 음모와 수작들이 있었던 겁니다. 방송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그게 그래서 그런 언론 장악 시도, 이동관 위원장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방송 장악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의 소신을 한번 믿고 필요하다면 청문회 때 그런 좀 그 관계가 규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나는 될 것 같아요. 강도다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이동관 후보자가 그렇게 하는 엄명이 말이 오히려 그렇게 상대 쪽에 저항을 더 크게 불러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김상훈 의원님처럼 조목조목 다면서 점잖게 얘기를 하면 알아들 사람 다 알아듣는다니까요. 잘못한 게 저희 쪽에서도 잘못한 거에 대한 우리는 만약에 하면 다시 그 정권을 잡으면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할 테고요. 근데 지금 이분이 하는 건 거의 전쟁 그 선포하듯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던 사람도 똘똘 뭉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아마 이동관 후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지금까지의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대로 언론들의 편파 방송을 묵인 방치해왔던 그런 잘못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방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기간 동안은 그런 사례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안 하겠다는 각오를 해야지. 저 언론의 중에 우리나라 언론 중에 공산당 기관지와 같은 게 있으니까 가만 안 있겠다 이런 태세를 보이면 되겠습니까? 나는 내가 방통위원장 되면 절대 정파에 흔들리지 않고 선사 윤석열 정부 정권으로부터 어떤 정치적 압박이 와도 상대 쪽 또는 흔들림이 있는 그런 것들을 안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박수 받죠. 본인으로서는 지금 이게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왜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냐니까요. 너무 현재의 방통위가 편파 방송을 묵인 방치해왔던 잘못이 있다. 이것을 본인은 고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런 그 발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주제는 뭐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제 인사청문회가 열리니까 여러 가지 뭐 재산 관련 부분, 뭐 배우자 인사청탁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검증이 될 걸로 보고요. 자, 두 번째 주제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고 야권 중진 K 의원을 민다. 민주당 내 의원 40여 명이 10월 전당대회를 열고 새 대표를 추대하기로 했다. 합의했다. 일명 이재명 10월 사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주류는 이제 그 한 목소리로 사실 무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계 신경민 의원은 조금 온도차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빙성은 낮지만 충분히 대표직 사퇴, 불출마 카드는 쓸 수 있는 카드다. 이게 친명계의 플랜 B입니까? 아니면 반명계의 흔들기로 봐야 됩니까? 이상민 의원. 아니
이거는 뭐 잠복되어 있는 시나리오 중에 여러 개 중에 하나일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이미 그 소위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12월 뭐 저를 비롯해서 이제 퇴진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니까 12월 달에 그 질서 있는 퇴진을 할 거다.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대표하겠다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언명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뭐 한 2개월 앞당겨진 것뿐이지 사실은 뭐 그렇게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되지 않고요. 저는 그러나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언제 물러나고는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의 본 마음이나 주변에서는 그럴 겁니다. 끝까지 안 물러났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여러 대내외적 사정에 의해서 물러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최대한 끌고 안 되면 자신의 아바타 같은 사람을 내세울 것이다. 이번에 뭐 K모 의원이라는 사람도 사실은 뭐 거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럼 그러고 보면은 그게 뭐 물러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당내 주장하기를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건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미워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적 리스크 때문에 당이 사당화하고 방탄전당이 되고 있고 당이 그냥 먹구름에 씌우고 있으니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떠안고 나가서 해결하고 와라. 그리고 당은 당대로 좀 바로 쓰겠다. 이런 취지에서 퇴진을 주장하는 건데 뭐 이렇게 뭐 10월 뭐 12월 10월 퇴진을 주장하면서 뭐 누구를 내세우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선 저 반민주적이고 반 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간 그 개딸들의 연장선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김상훈 의원님,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현 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자진 사퇴하고 새로운 이제 당 대표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비대위 체제로 총선에 임했을 때와 지금처럼 그냥 이재명 대표가 쭉 가주는 거, 뭐 좀 여러 가지 이 측면에서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선거 유불리를 따진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대로 가주는 게 우리 당에는 유리하다고 보겠죠.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모 평론가가 이야기했듯이 물론 이게 카더라 방송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선당 후사, 선공 후사가 되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본인 위주의 정치를 저는 하는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 스스로 제발로 물러날 생각은 저는 없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본인이 사법 리스크 때문에 내년 총선이 기대하는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면 그것도 큰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적당한 시점에서 물러나되 그렇지만 공천권은 내려놓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해요. 그 모 평론가의 말에 의하면. 그래서 본인이 수렴청정 섭정을 할 수 있는 K 의원을 당대표로 민다 이런 말들이 한간에 오가고 있는데 이거는 국민들 앞에서는 굉장히 보기 불편한 짜고 치는 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 그 순간 만약에 물러난다면 물러나는 그 순간도 가능하면 용퇴 좀 당당하게 물러나야 된다. 공천권은 내려놓지 않겠다. 이거는 저는 협잡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용퇴를 해야 된다고 하시면 용퇴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용퇴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저는 용퇴를 원해요. 이상민 용퇴가 아니라 의원은 빨리 퇴진하기. 비명계 연이시기 때문에 용퇴를 원하시잖아요. 비명계고 뭐 친명 저는 뭐 그쪽도 아니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 당 대표를 맡아서는 안 되는 인물이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라고 하는데 안 물러나서 저는 이제 당내에서 뭐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김상훈 의원님은 용퇴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표정은 절대 용퇴하면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계십니다. 저 이성민 의원님, 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K 의원으로 지목된 게 이제 바로 김도관 의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이 뭐 자가 발전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아니라고 하면서도 차기 장 대표로 본인이 지목된 데 대해서는 내가 중도층의 소구력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기대감을 나타냈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의 지금 호위무사를 자처하고 있는 정청래 최고위원이 초겨울 주의보 하나 발령한다고 하면서 당 내부에서 12월에 이재명 대표를 마구 흔들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은근히 이제 본인도 어떤 당 대표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걸 속내를 내비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뭐 각자 이제 그런 욕심들을 표출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흔들긴 누가 흔듭니까? 제일 지금 이재명 대표를 흔드는 사람은 김은경 혁신위원장 아니에요? 아니 그 누가 지금 아니 흔들라고 흔들리지도 않았고 워낙 지금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저 장악력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실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퇴진하라고 하지만 지금 목소리 나오는 사람은 저 비롯해서 저 정도 나오는 목소리밖에 안 들리지 않습니까? 다만 제 목소리가 당내에서의 소수의 목소리지만 크게 들리겠죠. 소위 친명계에서는. 왜냐? 민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들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밖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물러나야 된다. 이재명 대표 때문에 민주당 못 찍겠다. 뭐 이런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기들 욕심으로 뭐 이재명이 물러나면 자기 차례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정청래 의원도 이재명 대표와 퇴진을 같이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는데 대표 체제의 결함을 얘기하는데 나머지 최고위원들이 아무런 뭐 결함이 없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 다음 차례는 나다라고 하는 건 그건 민주당 내부의 일이라서 사실 좀 저도 입을 떼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친명계 인사 정청래 의원이 12월 주의보를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거를 그 이재명 대표의 사퇴 시나리오를 친명계 인사가 언급했다 하는 그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변화가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거기에는 정청래 의원의 이재명 발악이 이재명 대표에게 나는 당신을 이렇게 걱정하고 있다는 어떤 그런 제스처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가 이재명 대표의 사퇴 시나리오를 언급한 자체가 중대한 변화의 조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상민 의원 같은 분이 민주당을 이끌면 정말 제대로 된 제1야당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진심은 있습니다. 아니신 것 같고요. 예,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재명 대표가 상징하는 개딸, 이 정치 현상, 이 정치적 상황을 결연을 해야 더불어민주당이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뭐 이재명 대표 한 인물의 퇴진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대표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우리 당의 매우 일그러진 팬덤, 네. 예, 이 소위 개딸들 아닙니까? 이들이 같이 절연이 되고 나가줘야 더불어민주당이 새롭게 나서서 한국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데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지. 그대로 이재명 대표가 그 뒤에 물러서 있으면서 아까 뭐 수렴청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개딸들은 그대로 당내의 정치 그런 논의를 다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으면 더불어민주당이 바뀌는 게 하나도 없죠. 네. 그럼 이재명 대표 뭐 한 사람 퇴진한다는 것은 가장된 몸짓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다들 아니라는데 이제 자꾸 사퇴설이 나오는 거는 아마도 최근에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뭐 백현동 비리 뭐 이런 거하고 좀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임상훈 의원님? 그렇습니다. 8월 위기설의 실체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태도에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내용을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진술을 한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 구속 피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8월 위기설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고 있는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적 의혹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 문제가 이제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당이 나서서 방어해 주거나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법률적으로 정치적 구호가 아닌 법률적으로 해결해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돌아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당은 당대로 국민들로부터 내로남불이나 위선적이나 또 이런 등등의로부터 또는 방탄정당 이런 그 국민들이 부정적 이미지로부터 벗어나는데 주력을 다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을 수 있고 지지를 얻어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 주제도 여기서 줄이고 다음 주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부분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순살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철근을 70%를 빼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른바 이제 무량판 구조인데 이 기둥이 이제 전체적으로 하중을 다 받게 돼 있는데 거기에 철근이 70%가 빠져버리면 붕괴 위험이 있고 지금 인천 검단에서는 그 지하 주차장이 무너졌습니다, 실제로. 자, 그래서 이게 이제 LH의 구조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관 애우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카르텔, 건설 이권 카르텔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전 정부에서 설계 부실 시공, 부실 감리가 이루어졌다면서 전 정부에 대한 그 탓으로 돌렸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또 그 준공 완료는 대부분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희룡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상문 이게 의원님. 전 정부, 현 정부 탓하고 지금 각 여야 간에 그런 공방 벌이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이게 뭐 지금 어디 때까지가 전 정부고 어디 때까지가 현 정부가 할 정도로 두부 자르듯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시공부터 기공, 시공 뭐 해서 완공, 중공, 완공 뭐 이렇게까지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전 정부와 현 정부가 다 관련되죠. 또 그리고 그것이 꼭 정부가 직접적으로 제대로보다는 하여튼 공사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하여튼 구조적인 이런 비리, 부조리 문제가 같이 섞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책임 문제 전 정권, 현 정권의 책임 공방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지금 가장 시급한 건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지금 무량판인가 이게 무조건 뭐부터 안전에 위협이 된다 이렇게 단정은 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 설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빨리 보완할 게 있다면 빨리 보강 공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 또 아니면 뭐 여기에 있는 입주민들을 다른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뭐 이런 것이 지금 급하지 전 정권 지금 정권 공방하면 이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두 당 다 한심하다고 할 겁니다. 네. 대통령도 그렇고. 그 이제 이상민 의원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동기 배경에 대해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무량구조공법 하에서 순살 아파트 철근 누락 현상이 지금 발견이 되고 있는데 공기상으로만 따지고 보면 이게 역시 설계 시공 감리가 행해졌던 2, 3년 전에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 정부의 잘못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를 위한 의지의 천명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이상민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더 중요한 거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시니까 철저한 조사, 재발 방지 그리고 혹시 LH와 같은 그런 LP와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직 LH의 간부들이 이번에 15개 순살 아파트 단지 중에 14군데의 용역 설계업체에 관여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전 정부에 이런 책임이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국민들께서 불안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고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지대로 좀 해주길 바라고요. 예. 그러나 자꾸 이번은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꼭 뭐 무슨 사건이 터지면 지난 정부, 문재인 정부 뭐 이 탓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한두 번 해야지. 지금 집권한 지 1년 됐는데 아직도 전 정부 탓하면 정권 뭐라 잡았어요. 정권을 잡은 건 국정을 잘 끌어가게 책임껏 잘 끌어가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하나 도움 말씀을 드리면 임기 5년이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후닥닥 벌써 1년 지났잖아요. 어쩌다 보면 내년 1년 또 지날 테고. 그러면 이제 레임도 금방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 탓하면서 뭐 내 책임 면피하려고만 생각을 해봤자 시간은 가게 돼 있습니다. 시간은 내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책임 면피가 아니고 지난 정부에서 LH라든지 또 뭐 김현미 장관이라든지 변창흠 LH 사장이라든지 그때 재직했던 LH 간부들이 지금 여기에 연관돼 있다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정부의 그런 잘못 이번 정부에서 재발하지 않겠다.
재발 방지책을 철저하게 세우고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의지 니 표명만 탓과 내 탓의 문제에만 국한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아니 그 의지 보시면 표명만 되겠습니다. 철저히 해서 하여튼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런 일이 저기 없도록 철저히 발본 세곤하고 안전 대비책을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다 그렇게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있지 예. 이렇게 여야 간에 지금 공방은 그게 아니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가 잘못이다. 또는 현 정부가 잘못이다. 근데 얼마나 한심해 보입니까? 민주당에서 이 아파트 순살 아파트의 준공은 윤석열 정부 때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도 잘못된 그것도- 거라고 난 생각하는데 예, 의패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또 윤석열 국민의힘도 그렇게 하는 대통령의 것도 잘못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은 철저한 조사 수사, 재발 방지, 또 이권 카르텔의 척결 이렇게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그 LH가 발주한 이제 공공주택 단지 그에서 특히 이제 무령폰 구조를 적용한 단지 15곳에서 무려 이제 철근을 빼먹은 걸로 드러났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 5곳은 이미 입주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불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설계와 감리를 맡은 업체 상당수가 LH의 전관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관예우라는 게 있는데 그 법조계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여기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 정부의 감사 수사와는 별개로 국정조사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로 가자. 이거 만약에 국정조사하자고 하면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물타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국정조사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LH 아파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전국적으로 한 300여 개의 그 민간 건설업체가 시공한 아파트 단지도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만약 이런 상황들이 다시 발견되고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팽배해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검찰 수사로만 끝낼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LH 전관예우 부분은 저도 국정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미 재작년에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그렇죠. 있어서 예. 국민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는데 이번에 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 91개 단지에서 15개 단지가 철근 누락 현상이 지금 예. 발견이 됐단 말이죠. 거기에 공교롭게도 15개 단지 중에 14개 단지의 설계 용역 업체를 맡았던 그 업체에 LH 전관들이 지금 관여돼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수사도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국정조사로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프레임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이제 있습니다. 예.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 벌일 생각하지 않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착실하게 하여튼 원인 규명하고 현상하고 책임 대책 이거에 한다면 저는 뭐 그것도 저 지금 순살 아파트 건인가요? 철근 누락 이 아파트 건하고 양평 고속도로 건하고 두 개 다 저 국정조사 하죠 뭐. 국회 가면 국정조사 김상훈 선발에 의원님,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제 양평 고속도로하고 이제 순살 국정조사를 같이 하자는데 그 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까? 저는 제가 당 지도부의 입장 같으면 저는 할 용의가 있다고 봅니다. 뭐 양평 문제를 다시 여기서 또 거론하니까 그런데 양평 고속도로 부분은 아마 김건희 여사 쪽에 이제 땅 문제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쉬지 않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12년 전에 형질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럼 12년 전에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대통령의 부인이 될 것을 예견하고 그렇게 형질 변경에 나서고 그랬을까? 예. 그리고 선산이라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로만 보면 선산 부지는 땅값이 올랐다고 해서 다른 데 매각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게 금급시 자꾸 공박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거는 좀 그 정치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자꾸 문제를 키워가도록 만드는데 민주당이 주력하고 내용에 이렇게 대해서 지금 말하려면 생각을 할 하고 말이 있는 있는데, 겁니다. 예. 할 말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제 이번에 LH의 순살 아파트 건이 지금 국민들이 우려할 만한 사항으로 지금 네.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국정조사로만 끝날 게 아니고 관련 법의 개정도
네. 동반이 돼야 돼요. 그렇다면 여야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그 법안들을 다시 가다듬고 통과시키는데 협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평고속도로도 그래서 국민적 의혹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러니까 겁니다. 네. 양평고속도로도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 같으면 여당이면 선제적으로 먼저 하자고 할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근데 자꾸 뭐 이게 꼬리 감추듯이 뭐 하고 백지화하고 또 안 했다고 하고 이러니까 더 의심이 증폭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만약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 아파트건 철근 누락 아파트건에 대해서 저는 전향적으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국정조사도 또 뿐만 아니라 양평고속도로도 뭐 해야죠. 국회에서 예. 국정에 관한 모든 것을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양평고속도로는 특별히 우리 하루 날짜를 잡아서 대정부 질의를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그 소명을 하고 했는데 이거는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주제만 하나만 갖고도 사실 마수 토론으로 네. 1시간 이상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정쟁을 위한 정쟁으로 치닫는 그 수단이 양평고속도로가 돼서 국민들께서는 더 보기 불편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답변으로 국민에 대한 어떤 의구심, 소구력 이런 것들은 턱없이 부족해요. 네. 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화가 양평 고속도로로 지금 질주를 해버렸습니다. 자,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면요. 이제 이 방송 보시면서 혹시 우리 아파트가 무량펀 구조인데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이게 구조적으로 전문가들이 구조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는 점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철근이 누락되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정부 여당이 이제 입주민에게 손해배상을 해주자는 제안과 함께 입주 예정자에게는 이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LH 망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앞서 지금 김상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건설 현장 정상화 5법도 이제 추진하겠다는 거잖아요. 자, 어떤 좀 대책을 국회가 해야 될지 좀 생산적인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 말씀하시죠. 저 입법적으로 뭐 특별 입법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법의 계약 해지 원리에 따르면 이건 하자 담보 책임을 져야 될 네. 사건입니다. 네. 그 본질적인 부분에 그 말하자면 입주자 분양자에 대한 이런 부분은 속인 부분도 있고 네. 숨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계약 해지도 마땅한 것이고 손해배상도 마땅히 해야 될 것이고 지금 그것보다 더 문제인 거는 입주 의미 한 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 그렇죠. 그걸 빨리 검사를 해서 이분들에 대한 안전 대책을 한 다음에 보강 공사를 해서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것이 돼야지. 지금 뭐 이미 입주해 있는 분들은 문제는 그분들은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면. 네. 예. 지금 현재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단지의 순살 아파트 철근 누락 현상이 발견이 되었다면 저는 입주민들이 계약 해지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보장을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도 그렇다는 예. 거죠. 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그 다른 아파트의 재당첨에 대한 보장도 있어야 될 테고 네. LH가 망하느냐 여부는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미 그 LH 직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셨고 또 이번에 LH 정관들이 관여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의 순살 아파트가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대표 공기업 LH는 여기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전관예우가 짧게 말씀드리면요, 단순히 그 전에 판검사들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전직 공무원들, 관료들 또는 전직 공사 관련에 있는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예컨대 뭐 공정거래위원회 같으면 김혜인 장인이 무슨 대형 로펌에 취업해가지고 말하자면 더 공정거래 사건 위원회 사건을 맡아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특허청, 또 국세청. 뭐 등등의 질비하게 이 정관예의 문제가 우리 사회의 아주 병리적 현상의 대표적인 그 이 손대기도 쉽지 않는 이 병리적 증상이고 이것이 지금 이제 드러나는 것이 LH 건에 이런 아파트의 철근을 빼먹었다. 뭐 이런 사건까지 드러났으니까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는 무슨 뭐
말하자면 독한 맘 먹고 그거 전관예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부분에 칼을 들이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마지막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을 위기에서 구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혁신위원장에 임명된 김은경 위원장이 계속해서 발언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노인 비하 발언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나흘이 지나서 이제 오늘 오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호일 한국노인회 회장이 저도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렇게 종이에 김은경 위원장 얼굴 사진을 놓고 싸대기를 때렸어요. 여러 차례. 굉장히 혼나는 모습을 봤는데 정신 차려 이렇게 하면서 야, 이게 당내에서도 지금 걱정이 많죠, 이상민 의원님? 걱정이 아니라 빨리 그만둬야 되죠. 혁신위 자체가 이재명 대표의 그 연명을 위한 술책으로 마련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결국 그러니까 출발부터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게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 기대도 안 했죠. 그런데 뭐 기대를 안 하는 건 고사하고 가서 그냥 완전히 그 당을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버리고 있거든요. 지금 이 김은경 그 위원장이 그 더불어민주당 도와주러 왔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콩가루 집안이다. 또는 뭐 오합지졸이다. 또는 그 초선 의원들을 그 코로나 때문에 학력 저하된 학생과 마찬가지 그렇게 좀 같은 수준인 것 같다. 또는 뭐 우리 혁신위는 이재명 대표 체제를 전제로 한 기구다. 뭐 이재명 대표 지킴이가 뭐 틀린 말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줄이어서 했어요. 아주 시리즈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러면 이미 이제 혁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추상 같은 권위도 있고 리더십도 보장이 담보가 돼야 되는데 이미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면 괜히 구질구질하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 뭘 하겠다는 둥 사태가 없다는 둥 그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모습 보일 게 아니고 본인들이 현업으로 빨리 돌아가라라는 말을 권하고 싶습니다. 더 이상 이거 당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당 망치러 온 거밖에 더 돼요. 네. 국민의힘에서 보낸 건 아니죠, 설마? 아니 김성훈 의원님 오늘 전혀 토론에- 관련이 없는 거죠? 오늘 토론에 이재명 대표의 사퇴했을 또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비하 발언이 참 또 중요 주제가 되게 논의를 하고 있네요. 이상민 의원님은 뭐 다들 아시죠? 그 비명계의 또 대표격인 의원님 아니십니까? 근데 이제 김은경 위원장은 사실은 사과를 하는 게 아니고 사퇴를 하는 게 맞겠죠. 저는 이번에 어떤 걸 느꼈냐면 자기들의 지지층이라고 판단되는 청년들 앞에서 자기들을 지지하지 않는 노년층 유권자들이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과 같은 한 표 행사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이 발언은 저는 사실은 본인들의 지지층이 아니라면 그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내놓는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라친다, 팽개친다. 이거는 한 정당의 특히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는 발언이 도저히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 사과하는 것이 아니고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근거로 하고 있는 인권과 네.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보더라도 차별적 운동이거든요. 네. 매우 어쩌면 이 근저에는 소위 그 외국에서 유럽에서 있는 뭐 인종 차별적 그런 것까지 깔려 있지 않나. 어떻게 여명이라는 기간을 가지고서 여명을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근데 여명이라는 걸 가지고서 그 투표권에 그걸 뭐 양을 결정을 짓는다? 어떻게 그걸 아들의 말을 빌렸지만 본인이 합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그 이후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데 사실은 저는 매우 부당한 차별적 운동으로서 더이 더불어민주당의 근본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배반되는 해당 행위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구나 그 운동이 있은 이후에 대응하는 것도 너무 구질구질해요. 뭐 핑계대고 철부지 같은 교수가 한 말이라
저 이해해달라 뭐 이러는데 교수가 철부지 없습니까? 교수면 석학들인데. 그렇죠. 이제 그 철부지 없는 그런 표현 또 정확한 정- 워딩은 예. 그런 겁니다. 교수라서 철이 없어 정치 언어를 몰랐다. 이런- 철이 없어서 정치 언어를 몰랐다면 교수라서 철이 없었다. 제1야당의 혁신위원장을 맡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전국의 교수님들이 이건 들고 일어날 문제예요. 아니 교수가 왜 갑자기 철부지 없는 사람으로 뒤집어 씌우냐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예, 그렇습니다. 저 예. 전후 앞뒤 생각 안 하고 그냥 뵀는데 이분이 모대학 저 로스쿨 법대 교수님이에요. 매우 저 이분의 식견이나 저 역량도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도의 인식과 가치관을 갖고 저 법대생들한테 교육을 할까? 저는 그것도 좀 의문스러워요. 자, 우리 당보다 더 비판적이시네.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민주당의 노인비하 DNA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2004년에 이제 정동영 의원이 이런 표현을 했죠. 그분들은 집에서 쉬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2014년에 이제 서른 의원은 79세면 쉬셔야 하는데 일을 하려 드나 이런 발언도 했고요. 사실은 2015년에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이제 그때는 아마 당 대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세대는 바꿔야 한다는 의지가 없다. 뭐 이것도 비하라고 볼지 아니면 하나의 생각을 이야기한 건데요. 그 다음에 이해찬 교육부 장관 노무현 정부 당시입니다. 늙은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3명이 새로 들어온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잘못은 네. 정말 매우 잘못된 발언들이죠. 그분들의 생각에 기본적인 가치관이나 사상까지도 의심스러운 아주 경거망동한 언동들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누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당한 차별, 배제, 혐오 이런 것은 금기해야 될 사항입니다. 더구나 정치인들이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인들이 아니 자신들한테 표 안 줬다고 해서 그들을 배격하고 배제하고 그러면 언제 표를 얻겠습니까? 이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재롱을 펴서라도 표를 얻어야죠. 그러려면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오늘 마수 토론이 아니고 이상민 의원이 저하고 거의 같은 의견을 내시는 거예요. 이분들의 이 말이 당을 망치는 말들을 네. 아닙니까? 정치인은 정치를 말과 글로 하는데 말과 글로 다른 사람을 상처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말과 글은 정말 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언사는 정말 많은 분들께 상처를 주는 그런 언사였다. 그렇게 표현이 되고 또 말씀하셨듯이 과거에 민주당의 그 중진 정치인들께서 하셨던 그런 발언도 더듬어 올라가 보면 역시 노인들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들이 잦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인들이 지지층이 아니면 그분들을 위한 정책 입법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의 마음을 사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그분들을 갈라치고 내팽개치는 그런 정치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실시간 의견을 이렇게 올라오는 문자를 보거든요. 근데 오늘도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민주당 지지자다. 그런데 김은경 의원의 노인 비하 발언은 잘못된 것이다. 많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은 김은경 혁신위가 결국은 당을 더 이상한 곳을 끌고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망쳐야 그만둬야 된다니까요. 그만둬야 됩니까? 해체하든지 그만두든지 그거 저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구성한 또 임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빨리 그 결자 해지를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도 7시간 만에 또 발언 때문에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리더십하고 직결되는 거여서 쉽지 않은 선택 같은데요. 쉽지 않아도 이 결단을 늦추면 늦출수록 그 화근이 자기한테 저 이재명 대표한테 몰려갈 것입니다. 저 결단은 빠를수록 좋고 또 굶은 거일수록 빨리 뽑아내야죠. 자,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의원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정치는 서로 입장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합의점을 찾아가는 그런 지난한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민들 보시기에 요즘
국회가 늘 싸움을 벌이고 있고 또 불필요한 그런 정쟁을 통해서 국민들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여야가 협력하고 또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협력해서 좋은 입법, 좋은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국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럴 가능성을 계속 탐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기대하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또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그 상대되는 민주당이 뭐 협업을 하는 것까지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대신 총선까지 선의의 경쟁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선의의 경쟁은 고품질의 정치적 서비스의 경쟁을 좀 하자. 말하자면 뭐 손을 맞잡고 화기로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까지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지금 악마화하는 저품질의 마이너스의 그런 부의 그 정치적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로 상처가 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는 제3, 제4의 스마트한 정치 세력이 등장을 하면 두 당은 아마 엄청나게 타격을 입을 것이다라는 경각심을 가져봅니다. 네. 경쟁이 아니고 이제 정책으로 경쟁하자는 그런 제안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저출산 그다음에 초고령화 시대 이게 맞물리면서 청년층들이 이제 미래를 볼 때 뭐 암울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청년과 노인을 이렇게 나누지 말고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좀 두 분이서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자, 이제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